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후원하는 코로나 시대 미디어 접근성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큰 대주제가 팬데믹 시대의 진화 미디어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세션이 바로 이 대주제에 가장 걸맞는 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중대본부의 발표를 통해 수호 통일이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정보 정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여러 장애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뉴 미디어들이 과거보다 훨씬 나은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세션이 바로 그 대주제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션은 두 개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 미디어 접근 연구에 대해서 성공회대학교 김영두 교수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제 있는 왼쪽부터 단국대학교 신현기 교수님,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성명진 선생님,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김정희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오늘 두 주제를 발표하기 때문에 발제는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각각 토론을 5분 이내로 하고 다음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공회대학에 근무하는 김용덕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학회 소속은 사회복지 쪽 소속인데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언론정보학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언론정보학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발달장애라는 이슈가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발달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나 뭐 이런 주제를 다루는데요.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간단히 이해를 위해서 짧게 발달장애를 설명해 드리면, 왜 발달장애를 특별히 미디어에서 다루어야 하느냐 하면, 발달장애는 통상 우리가 이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괄해서 이제 칭하는 용어인데,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방송 콘텐츠나 이 미디어에 접근할 때 이 일반적인 정보 그대로 접근했을 때 그 정보를 이해하고 즐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발달장애에 대한 미디어 접근이 어떻게 좀 일반 미디어에서 좀 보완돼야 되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연구 필요성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션이 이제 시청각 장애를 다루는데, 대개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 접근권 하면 주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심으로 상당히 발전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방송 소외계층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발달장애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재단에서도 이제 이 주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를 드리게 된 것도 2018년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이제 발달장애에 대한 미디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 과제를 주셔가지고,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정리된 아이디어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필요성은 지금 이제 미디어 이야기들이 이제 방송 소외계층 이런 단어들을 쓰지만 대체로 이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범위를 약간 넓혀서 접근한 문서들도 보면 이제 청소년, 노령, 다문화, 세터민 이런 식으로 열거하고 있지,
발달 장애를 그 민감하게 그 의식하고 있지는 못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 지학성의 문제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이슈로 제기돼야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그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제시하고 하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이제 발달 장애는 소외돼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발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내외 그 문헌이나 법령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제 그 우리 국내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본 연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론적 배경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론적 배경의 큰 헤드는 뭐냐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SNS 미디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발달 장애는 이 디지털 디바이드의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집단이다. 이제 이 큰 집단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여러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의 방송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된 지원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그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론적 검토에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론적 배경의 1번에 발달 장애인 미디어 접근의 국내 동향을 보면 여기서도 이제 이제 수어 통역, 폐쇄 자막, 화면 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 장애인 방송 미디어에 관련돼서 언급되는 건데 이게 이제 발달 장애의 지원에는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애 관련 법률에서 보면 그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정보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이 시각 청각 장애는 물론 그 발달 장애를 포함해 가지고 전 장애인이 동등한 방송 접근권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발달 장애인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 연구는 크게 보면 미디어의 접근권, 미디어에 얼마나 배제되어 있느냐 이런 연구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뭐 이런 연구로 크게 나누어지는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법률들에서도 보면 이제 그 장애인 관련 법에서는 그런 방송뿐만 아니라 하여간 그 미디어 전반의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관계법에서는 이 대목이 좀 미흡하다. 이게 이제 국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동향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국내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드는 바로 질문은 그러면 해외에서는 발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의 근거를 법령으로 직접 제시하고 있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데 그 내용은 역시 해외에서도 뚜렷이 발달 장애인도 어떤 기준으로 미디어 접근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법률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해외 법령들을 보면 그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권이 보장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보는데, 읽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이게 이제 해석한 데는 시청각장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또 노인성 치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접근권 보장의 범위에 포함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 이게 이제 해외 미디어 접근의 동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달장애 미디어 관련 국외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어프로치가 이제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이건 아마도 뭐 그 언론 정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겠지만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는 이 틀을 우리가 연구의 그 프레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스 미디어는 그러니까 그 다중과 이렇게
하나의 송출자가 다중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이게 이제 매스미디어라고 이해를 했고, 소셜 미디어는 이제 그 다수의 이 송출자가 또 다수에게 서로 쌍방향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소셜 미디어라고 이제 저희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에서 발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다가가야 될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미디어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발달 장애를 제대로 인지하고 잘 다루지 못한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발달 장애를 참 너무 더 다루지 않는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제 역시 소셜 미디어에서도 발달 장애 관련된 창작물이 너무 적다. 그리고 또 그 소셜 미디어 상에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안전과 민감 조치가 없으면 되게 뭔가 손해 보거나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꽤 많다. 이게 이제 해외 연구들에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토대로 우리 크게 보면 이제 뭐 어떤 제도 근거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등장하고, 또 매스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추세들이 드러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를 통해서는 우리나라 이해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기획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으로 가시면 연구 분석 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스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슈는 크게 둘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두 이슈는 한 축은 뭐냐면 발달 장애인들이 매스미디어나 소셜 미디어로부터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보호적 요소. 그래서 이게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대하는 데 문제가 있는 점들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보는 게 보호적 요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원적 요소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리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긍정적 조치라고 할까요? 하여간 뭔가 부가적 지원 조치를 통해서 이제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 그래서 이제 보호적 요소는 부당하게 다루어짐을 방지하는 요소. 지원적 요소는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참여하도록 돕는 요소. 이렇게 둘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보호적 요소는 어떤가? 또 매스미디어의 지원적 요소는 어떤가? 또 소셜미디어의 보호적 요소는 어떤가? 소셜미디어의 지원적 요소는 어떤가? 뭐 이런 분석 틀을 적용해서 이제 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 참여 그룹은 크게 이제 4그룹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첫 번째 그룹은 당사자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발달 장애인 가족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장애인 복지 현장 실무자 그룹, 네 번째 그룹은 방송에 이제 관계하는 방송 관계자 그룹, 이렇게 4그룹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표 2에 보시면 이 연구 참여자들의 전체 구성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크게 이제 보호적 요소의 매스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지원적 요소의 매스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보호적 요소를 보면 이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 보시면 발달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의 보호적 요소를 보면 이게 보호적 요소는 크게 이제 이미지에 관련된 측면,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냐, 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에 대한 측면, 발달 장애인에게 이게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보장되어 있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미디어는 이미지 측면에서 보면은 출연 빈도가 과도하게 낮고, 그 다음에 낮은 출연 빈도에서 표현은 대단히 왜곡되어 있고,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과도하게 장악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매스미디어의 그 이미지 요소고요. 그다음에 매스미디어의 이 접근 측면에서 보면 컨텐츠가 과도하게 적고 또 부적합하고 내용 이해에 또 어려움이 있고 이 미디어의 사용 방법에 관해서도 뭔가 좀 장애 요소들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보면 소셜 미디어의 이미지 측면은 이 역시 이제 낮은 출연 빈도, 제작물의 부족, 과장된 이미지,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라 하면 발달 장애인의 이미지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접근에 관련된 소셜 미디어 이야기는 이제 정보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영상이 정제되어 있지가 않다.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 그룹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매스미디어에서는 노출 총량을 확대하고 장르를 다양화시키고 방송 제작자용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제시해가지고 매스미디어가 이런 그 이미지 왜곡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의 접근 관련해서는 컨텐츠 개발, 모니터링, 그 다음에 당사자의 참여, 쉬운 자막, 검색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FGI에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됐고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에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게 노출의 총량을 확대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방식을 좀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접근 측면에서도 접근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곳곳에 이렇게 적은 그 제작물들이 곳곳에 또 산재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미디어 플랫폼 같은 걸 좀 구축하고 또 제작도 많이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맞춤형 제작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인터뷰 참여하신 분들의 보호적 요소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매스미디어의 보호적 요소,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의 지원적 요소가 쭉 있는데 이 표에서 설명드린 거로 그냥 가름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적 요소인데요. 지원적 요소는 발달장애인 친화적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이에 걸맞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이제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지원적 요소를 보면 이제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제작되는 미디어들이 아동용 버전을 편집하여 다시 제작하거나 제작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이게 그런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의 실제 연령이 아니라 이른바 발달 연령이 아니라 생활 연령에 적합하도록 미디어가 이제 미디어 제작이 돼야 되는데 이런 측면들이 좀 부족하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고요. 이 내용도 표 4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매스미디어의 문제점으로 그게 이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아동 중심이고 교육적 접근이 중심이다. 그 다음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컨텐츠 구성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시청각 장애인 중심의 방송이다. 제작 주체가 없다. 이게 제작 생태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발달 장애인 방송 가이드가 부재하다. 매개자 교육이 없다.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나 생활 연령에 맞는 영상이 부재하다. 그 다음에 방송 제작 교육이 부재하다. 이런 게 이제 소셜 미디어의 문제고요. 매스 미디어의 대안으로는 이제 보편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작 과정에서 발달 장애인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발달 장애인 방송을 위한 고시와 같은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제작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작 가이드를 만들고 이 뭔가 촉진하는 양성자들을 좀 만들어내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측면에서는 다양한 영상 제작, 유튜브 제작 환경의 활성화, 그 다음에 직접 출연, 그러니까 당사자 직접 출연 영상 제작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안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그 인터뷰의 세세한 내용은 이게 표로 설명드린 걸로 가름하고요. 논의와 제언으로 가면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의 연구는 미디어 접근의 연구나 법령 근거를 만드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숙제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시청각 장애가 발전해 있는 그 대비 발달 장애가 좀 크게 좀 침체돼 있고 제대로 고려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게 전반적인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것들을 좀 찾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좀 정비해가지고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전략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적 보완을 위해서 콘텐츠의 양을 확보하고 제작된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쉽도록 발달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없는 것들이라도 좀 잘 모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법률적 체계를 검토해서 법률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서 이 발달장애인 지원의 그 정책 근거를 좀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왜 이걸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게 사실 국제적으로 명확히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의 예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런지 또 이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는 작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될 것들은 읽기, 보기, 듣기, 쓰기 여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 접근이라는 큰 틀로 법령 체계를 만들고 그 하위 법령에서 이제 시각장애는 어떻게 지원하고 청각장애는 어떻게 지원하고 발달장애는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가자면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심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실제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잘 맞추셨고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12월에 그 이른바 고시가 제정된 이후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의 양쪽 토대는 상당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발달장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발달장애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함께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발달장애 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그리고 대중미디어 및 소셜미디어, 그리고 콘텐츠의 접근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영역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문화를 우리가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안해 주신 것은 일단 현재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보완 및 강화, 그리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기기 개발과 보급, 특히 맞춤형 새로운 미디어를 특성을 좀 발휘해서 앞으로 또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 방식과는 발달장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물의 확대를 위한 미디어 기업이나 방송사업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된 토론은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본부장님 먼저 해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의 김정희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삶의 양식들 앞에서 많이 당혹스러운 채 한 해가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언택트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이 최근에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되고 현장에서 또 많이 목도하기도 합니다.
수화 통역이나 화면 해설, 자막 방송 등 장애인 방송의 주 이용자를 시청각 장애인으로 규정해서 발달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재인데요. 저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미디어 소외계층에 명시적으로 좀 포함하면서 실제적인 미디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다양한 활용 방법을 고안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연구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는 법률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하고 국내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UNCRPD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장애 관련한 정책들을 입안할 때 하나의 바로미터이자 이제 이상향으로 또 그리고 저희가 취해야 하는 하나의 근거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2, 3차 병합 보고서까지 지금 제출을 한 상태인데 원래대로라면 올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상태로 지금 모이지를 못해서 저희가 심사가 지금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UNCRPD에서는 9조하고 21조에 관련된 법 관련해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9조 접근성에 보면 당사국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하고 체계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방송 관련한 또 정보 접근 관련한 접근성을 보면서 UNCRPD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최종 견해로 나온 것은 많은 웹사이트가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고 청각이나 발달장애인과 같은 각각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웹 접근성도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을 상당히 우려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위원회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하고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좀 개정하고 시각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장애인이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률과 지침을 마련하고 인증 마크를 발급도 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청각뿐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웹 접근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장애 유형이나 정도, 특성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조에서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당사국은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하라는 건데요.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것들도 장애 유형에 구애받지 말고 다 그대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해라.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방금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라든지 다양한 수단을 다 활용을 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에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도 좀 포함을 시키고 수화나 자막, 화면 해설, 이해하기 쉬운 내용 이런 것들을 기준을 좀 포함을 해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가가 아닌 민간 단체인 NGO 연대에서는 방송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 및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에 대한 양적 질적 기준이 부재하고 이들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실태 파악, 부재 등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으로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장애 관련해서는 만약에 법률을 개정한다라고 하면 어떤 법이 가장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 21조에서 정보통신과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라는 것은 개념상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하고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이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 1항에서는 1조 1항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여기에서도 장애인 시청편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본에는 장애자 차별 해소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일본의 같은 경우는 UNCRPD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 배려의 정의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이런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나 사업을 할 때 장애인이 본인들이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사회적 장벽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사 표명이 있을 때는 그 시행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때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배려를 반드시 제공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당한 편의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유사하고요. 또 장애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유무형의 조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국, 영국, 호주의 정의와도 유사합니다. 과거에는 정당한 편의가 물리적인 유형, 설비나 장치, 건축물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정보나 서비스, 정책 접근과 같은 무형의 조치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가능한 무형의 서비스나 정책을 제공할 때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들도 있습니다. 장차법 시행령에 있는데요. 시행령에서는 14조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1항에 누구든지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에 그 모든 장애 유형을 막론하고 이제 다 들어가는 건데요. 누구든지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서 통역사든지 음성 통역사 등등 관련해서도 얘기가 되어 있고, 또 5항에 보면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를 하고 있는데 1, 2, 3에 이른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 자막이 있어야 된다. 또 2항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방송의 음성이나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으로 전달하는 한국서 통역이 있어야 된다. 또 3항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이나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 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법률적인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장차법 이 시행령 4번에 발달 장애인을 위하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집어넣어야겠는데요. 발달 장애인을 위하여 무엇을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서 추진 중인데요. 과제 5-1-1에 보면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이라는 그 과제를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성과 지표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 안에 장애인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2019년에 국가 승인 통계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인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취약계층이 일상 속의 불편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배제될 우려가 더욱 중대하고 있고요. 특히나 온라인 교육 또 재택근무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보장은 아주 필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모두 어려움이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키오스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활용을 할 때 대체소도 의사소통 수단도 필요하고 또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눈높이에서 읽고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 버전의 자료와 제작 그리고 보급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언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창업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성명진이라고 합니다. 발달장애 미디어 접근 연구에 관련된 논의와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토론자로서는 발제자께서 말씀해주신 보호적 요소와 지원적 요소의 두 차원의 고민을 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호적 요소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을 좀 어떻게 수용하고 있을까, 그들의 존재를. 그래서 발달장애를 떠올리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의 발달장애인은 비속어나 개그 소재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무능하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2005년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자폐라는 단어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했고, 발달장애인 이꼬르 뭔가 독특한 말투와 상동 언어, 의사소통의 제한,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이런 동정과 연민에 가까운 이미지로 치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시민의 규제가 없어서 혐오나 비하의 대상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 이미지의 재생산은 결국 사회 속에서 발달장애인의 존재적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달장애인은 TV나 영화에서처럼 항시 막 독특한 말투를 사용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 가족도 자녀와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뭔가 늘상 슬프고 우울하고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거나 돌봄 제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나 어려움은 프레임이라는 것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리고 프레임을 어떻게 씌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매드맥스라는 영화에서 나 보면 퓨리오사나 이모탄을 저희가 사령관과 독재자로 말하고, 이제 아이언맨도 영웅 히어로로 말하지 그분들을 절단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아니면 심장장애인 이런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지원의 학문적 토대인 저희 정상화 이론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같이 절하된 방식으로 대우받지 않도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이 보편적인 환경이나 일상생활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디어의 프레임이 발달장애인을 부정적 이미지 아니면 동정의 연민의 대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 아닌지 미디어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자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상을 함께하는 저희의 다양한 소수자들이 미디어 속에서 어떤 형태로 규명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나 교육 영역에서 장애 인식 개선, 장애 이해 교육, 장애 인권 교육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특별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정적 프레임을 개선하고 발달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매체를 미디어 영역에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안을 고민할 때 발달장애인을 진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회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 접근성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편의 제공의 방향성을 찾을 텐데요. 이제 교수님이나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화면 해설 방송,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수어 방송 이런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는 공통적인 매체를 구성할 수 있어서 이런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는 기본적으로 개별화된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방향성의 하나로 쉬운 형태로 제작하는 제작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은 신규 콘텐츠를 만드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기존의 EBS 콘텐츠를 대상으로 100여 편의 지제작물을 좀 구축해 왔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소한 소통이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20여 편의 UCC를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8일 날 다모아 플랫폼을 개시해서 발달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저희가 접근권을 어떻게 좀 더 확장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발달장애인을 비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미디어는 무엇일까? 아니면 누구나 꼭 필요로 하는 미디어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취향이 반영되는 연관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재생 시간이고 터치만으로 조작되는 사용 방식도 편리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개별적인 취향을 반영할 만큼 다양한 주제에 정말 수많은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방식의 콘텐츠를 통해서 음성을 인식한다거나 응시한다거나 패턴을 인식한다거나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VR, AR 이런 MR들을 접목해서 발달장애인 이용하기 편리한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지원적 요소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친화적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교육받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접근성과 자발성이라는 개념을 되게 강조합니다. 접근성은
미디어를 익숙하게 찾고 사용하고 적절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뜻하고, 자발성은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권을 행사하고 참여하는 역량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접근성과 자발성을 의사소통이랑 연결해서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주고받을 때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고민들이 드는데요. 이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고시나 제도력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발달장애인이 교육이나 참여의 기회를 확장하고 이해관계자들 이러한 교육과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러려면 이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연구들이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무엇을 교육받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고 먼저 고민하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콘텐츠는 꼭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 본 재미있는 수업 뮤지컬을 봤는데, 그 수업 뮤지컬은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제작되었지만 비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 보기에도 매우 재미있는 UCC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면 그런 콘텐츠 확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안전과 건강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즐겁고 원하는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서울 미디어 랩이라는 곳은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콘텐츠 개발 업체를 지원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서울 미디어 랩이라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제작 업체를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목소리와 필요성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될 때 저희가 향유라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미디어 소외계층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읽고 보고 듣고 쓰기에 제한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거시적인 고민을 개인적으로 보태보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주거 지원 아니면 고용, 양육과 같은 부분들을 국토해양부나 고용노동부나 여성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 발달장애인의 고용, 발달장애인의 양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협업에 익숙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학문이나 제도나 실천 과정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통섭이나 융합이나 형업이 되게 절실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 영역만큼은 방송 미디어 영역, 문화 영역에서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언론정보학회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만큼 여기서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기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박차의 이로움은 앞에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몇 마디만 하면 된다는 그 강점이 있습니다. 장애를 한 10여 종 따진다고 그러면 크게 대별하면 인지적 장애, 비인지적 장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장애는 대표적으로 발달 장애를 들 수 있는데, 그 발달 장애인의 권리는 옹호적 권리가 아니라 배려적 권리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출연율이나 이런 것들이 청각장애가 조금 많지만 30만, 25만 정도 되는데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법률에 발달장애가 못 끼는 것은 그들은 자기 옹호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때 옹호권이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나오면 배려적 창에서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있지 않으면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발달장애인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첫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즉 발달장애인의 욕구는 비발달장애의 욕구와 차이가 없다. 다만 이해의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지금 각종 미디어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떻게에 대한 그 지원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어떻게를 생각하게 되면 그보다 용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담화 플랫폼 같은 걸 만들 때 그것조차도 이게 우리 기준으로 그 그룹핑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로고라든지 픽토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발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목을 좀 넓혀주고 또 턱을 낮춰주는 어떻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그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따라서 학령기 아이들의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성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턱을 낮춰줄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그런 그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든지 그 시도에 있는 미디어 센터 같은 데에서 조금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화면 해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외국에서는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수화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수화는 주로 큐드 스피치라고 그래서 단서 언어라고 그래갖고 이 청각장애의 수화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손담화라고 그래갖고 그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수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지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미디어 쪽에서도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이 방송에 그 쌍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장애 이해도 중요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무엇을 할 때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욕구가 발달장애인이 같다고 하는 전제하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토론 말씀 감사드리고 관련돼서 발제자신 김 교수님이 좀 코멘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 분의 말씀은 이게 제가 발표한 게 좀 규범적인 내용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 좀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거나 좀 다른 그 좀 강조점들을 말씀을 같이 좀 해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사실은 세 분 토론 말씀 들으면서 좀 저희 발표에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학술 대회 주제가 이제 그 팬데믹이고 이게 이제 미디어 지능화 미디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2월 말부터 한 10개월 동안 그 락다운되는 그런 기간을 겪으면서 발달 장애인들이 되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 서비스 기관에 있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쯤 지난 이후부터는 뭔가 집에 있는 발달 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고 또 영상물을 좀 잘 가려서 보내고 이런 거를 했더니 보낼 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그 영상 소통을 하거나 영상물을 보낸 거에 대한 효과나 반응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발달 장애인들이 미디어에 대한 몰입 같은 게 그 실시간 만남과 병행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발달 장애인의 미디어 의존이 높아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미디어가 뭐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주제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시기가 좀 평정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그 경험한 미디어에 대한 몰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난 올 4월인가에 그 미국 FDA 그 식품의약 미국 그 기구죠, 그죠? 거기가 승인한 약품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DT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DTX가 디지털 세라피틱스 이래 가지고 이제 디지털로 만든 발달 장애인 치료제 이렇게 의약품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되게 이제 놀랄 만한 일인데, 이거의 로직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개선하거나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이렇게 약품을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발하자가 아니라 이런 그 디지털 매체가 갖는 발달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측면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디어가 사실은 그냥 우리 신영기 교수님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가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 위에서 발달되는 디지털 미디어를 좀 더 발달 장애인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드는 적극적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사실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 김정희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장차법 근거로 이걸 접근하는 거는 되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되게 유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 개념 중에 reasonable accommodation을 이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우리 번역하고 있는데, 이거의 개념이 뭐냐면, 이를테면 좀 공영방송은 reasonably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책임성이 더 높으니까 발달장애 등의 취약계층 방송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또 정말 작은 영세한 방송은 이걸 하고 싶지만 못하더라도 우리가 또 좀 참아주고, 뭐 이런 개념이 reasonable accommodation인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법령으로 매우 명시적으로 발달 장애를 이렇게 지원한다, 이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reasonable accommodation의 이 개념은 우리 전체에게 이미 법령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를 근거로 발달 장애인 지원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고시 이후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방송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말은 그 고시 이전에는 물론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했지만 상당 부분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자면 그런 고시를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듯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발달장애 부분에도 새로운 모멘텀이 제도적으로 법적 장치로 마련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한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실천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문제, 즉 무지와 오해라는 것이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천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한 과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 있지만, 앞으로 이 발달장애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시대 미디어 접근성 두 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발달장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제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발제는 현재 2012년부터 방송사업자의 의무화가 된 시청각 장애를 위한 방송 서비스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서 좀 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박기성 박사님과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먼저 박기성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박기성입니다. 오늘 세 분의 토론자는 시각장애인 관련 유관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 접근센터의 황덕경 센터장님과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 윤은희 사무총장님, 그리고 현재 같은 공간에 없지만 부산에 있는 동명대학교 유승관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발제를 먼저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된 발제 원고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접근권 제고 정책 방향 이렇게 잡았고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2장에 미디어 접근권 제고에 대한 논의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그 논의들의 그 종합적인 이야기가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되겠습니다. 그 그림 중심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의 이 권리가 그 인권 차원에서 논의된다는 얘기 이면에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접근입니다. 사회적 통합이라든지 공동체 참여, 그다음에 상호작용,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 이런 용어들은 사실 그 이전부터 다 존재했던 용어들이고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된 접근 방향이 필요하다가 전 세계적인 미디어 접근권에 대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의 정책 큰 틀 하나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 세부적인 이제 정책들이 구현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그렇게 썩 녹록지는 않습니다. 국가별로 차등도 있고 나름대로 그 차등에 존재하는 갈등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갈등 부분을 중심으로 미디어 접근권, 방송 정책에 대한 그 정책 형성 부분을 살펴보면 저는 일단 그 사바티어가 말하는 젠킨스 스미스도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옹호 연합 모형을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 잠깐 보시면 그 5개의 박스가 있는데요. 외부, 기존, 정책 변화 필요성, 다음에 하위 체계, 재원하고 제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 하위 체계입니다. 그 하위 체계 보시면 이제 옹호 연합이라고 코얼리션 여기 2개만 그려냈는데 정책 특징에 따라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 중개자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편집하면서 조금 모양이 바뀌었는데 거기에도 다 연결선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형들의 특징은 보시는 바대로 일단 정책 형성과 관련된 모든 변인들을 다 넣었다. 다 넣어서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형을 조금 갈등 차원에서 보면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중심으로 이 사바티어 젠킨스가 말하는 그 옹호연합 모형을 설명드리면 일단 정책 구도를 한번 보시면 정책 행위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행위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그 핵심적인 정책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책 에피소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갈등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갈등 차원에서 나오는 이 갈등 에피소드들이 뭐 이제 나름대로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형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 형성이나 아니면 갈등 잔존하는 상태에서 정책이 미결정된 상태, 뭐 이러한 2가지 형태가 다시 정책 구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든 정책을 형성하게 되면 여기에 정책 행위 수준이라든지 또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게 되고 다시 에피소드 변화가 있어서 최종적인 정책 형성이 나오겠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정책 형성이 안 되는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바티어 젠킨스의 이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은 사실은 정책 갈등 차원에서 뭔가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정책 그 형성과 관련된 모든 변인들을 한번 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그 옹호 체계 중심으로 뭔가를 살펴보는, 왜냐하면 현대의 모든 정책들은 누군가의 책상머리에서 논리적인 그 분석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 논의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하위 체계 중심의 그 정책 형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정책 형성 모델을 중심으로 그 옹호 연합들 사이에 정책 갈등이라는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다양하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갈등이나 이 갈등 에피소드들이 그 연합체들 간에 해소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종적인 정책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경우에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방송, 그 장애인 방송 서비스, 미디어 접근권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을, 근데 어떤 연합체의 주장이겠죠. 제가 그 특정 연합체를 묶어서 특정하지는 않지만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부 막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기적으로 모두 살펴보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장애인 방송 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원 얘기들, 그다음에 재원에 따른 사업적 어려움 얘기들, 제작 구도 문제들, 제작 상해 문제들, 그다음에 불만 제기의 문제들. 불만 제기도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그 어떤 특정할 수 없는 연합체들의 주장들에 나온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분명히 갈등 에피소드들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사바티아 젠킨스 모델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주장들의 그 특징들을 가지고 갈등 지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방송 서비스, 장애인 방송 서비스에 대한 인식차가 크다. 그다음에 그 인식차는 아까 보여드린 그 사회 통합 차원의 인권 차원의 접근으로 확장되면서 그 인식차는 더 커질 것이다. 둘째, 재원과 사업자의 그 어려운 부분들은 그 장애인들이나 기존 사회의 요구 사항, 인권 차원 요구 사항과 비교한다면 이 부분 또한 더 커질 것이다. 세 번째 갈등 지점은 제작 방식 부분인데, 이게 해외와 비교해 보면 이 부분도 현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비용도 많이 초래되고 새로운 형태의 제작 방식이라는 점에서 거부감도 있어서 또한 갈등이 커지는 지점일 것이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불만 처리 부분인데, 네 번째도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불만 처리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제대로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어서 요구 사항은 높아지는데 그 요구를 수용하는 부분들이 따라오지 못함에 따라 또 한 번 갈등이 커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접근 방향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그 사실 젠킨스가 얘기한 부분은 아닌데, 그 캔거스 부분을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캔거스는 유럽 차원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그 이용했던 그 기구들인데, 사실 정의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자율성, 책임감들이 사실 부작용들도 좀 있어서 사실 좀 뒷전으로 물러난 일인데, 제가 보기에 장애인 방송 서비스에 관해서는 기존의 정책 갈등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역할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캔고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중재자가 사실은 정부 기관의 해당 정부 부처일 수도 있는데, at arm's length body라고 하는 캔고스 부분을 보면 이들의 역할들이 우리의 경우에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캔고스에 대한 뭐 여러 학자들의 얘기는 이미 그전에 많이 나와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그 구조조정들이 이미 이루어져서 마치 한물 건너간 기구처럼 생각되기 쉬우나, 장애인 방송 서비스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일정 역할이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그 캔고스가 기존의 서구 유럽처럼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들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연구에서는 그 at arm's length body가 누구냐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지칭해버리면 사실 특정 기관과 관련된 얘기가 되기 쉬워서 at arm's length body는 정부는 아니나 정부의 지원, 위탁, 무슨 역할을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기관들 모두 다, 아니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위탁은 받지 않았으나 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기구들, 단체들, 협회들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들의 역할에 우리 경우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저의 정책 제안 하나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자나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한 데스크 안에 모아놓고 그들 간의 합의점을 찾으려면 말씀드린 갈등 상황의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인해서 정책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다. 따라서 at arm's length body 쾨고스들의 역할 확대를 사전에 정지 작업 차원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좀 전략적 접근들이 쾨고스 at arm's length body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책 학습 얘기를 사실 하지 않았는데 그 정책 갈등 에피소드들 로 인한 정책 연합체들의 갈등들을 합의점으로 수렴하려면 사실은 정책 학습, 정책 신념의 그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역할을 쾨고스가 하는데 단순히 여러 번 자주 만나서 이 주장을 저기에 전달하고 저들의 주장을 이들이 전달한 이런 차원은 안 되고 조금 그들의 그 정책 학습 차원에서의 전략적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게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가 접점을 좀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이야기, 들어오는 갈등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중재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죠. 국민들 차원에서 이 이슈에 대한 관심 범위를 높여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둔다든지 이런 접점들을 확대하는 논의들이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선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그 중재자 역할밖에 폴리시 브로커 역할밖에 안 되는데 그런 브로커 역할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장애인 방송 서비스는 무엇보다 속도가 문제입니다. 인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빨리 땡기려면 그게 바로 쾨고스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하려면 이 쾨고스가 단순히 브로커가 아니라 이 논의 전체에 논의를 선점한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맺은 말 중에 이 그 사바티어 젠킨스 모델을 적용하면서 제 나름대로 걱정했던 부분들을 좀 뒤에 적어놨습니다. 이 정책 형성 모델들은 대부분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저는 조금 역으로 접근한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려면 어떠한 연합체들이 존재하며 예상되는 갈등은 무엇이고 그러한 갈등을 좀 더 쉽게 해결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느냐라는 데 초점을 조금 맞춰서 이 모델이 추구하는 그 모델의 그 기능 목적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요. 다음에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면 향후에도 그거와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될 필요는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 분명히 존재한다. 그 갈등 더 심해질 것이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미디어 접근권, 장애인 방송 서비스 관련 정책들은 향상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쾨고스, at arm's length body들의 역할에 좀 중점을 두고 그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속히 인권 문제니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연구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청각 장애인들의 장애인 방송 접근권을 의무화해서 거의 이제 곧 10년을 앞두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방송 접근성의 달성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윤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애인 방송 접근권이라는 영역 속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혹은 정책 공동체가 있고 그 안에서의 갈등이 늘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하고 조합하느냐가 사실은 정책 수용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박규성 박사님의 논의는 정책 집행의 근본적인 문제를 천착하고 어떠한 정책 갈등의 구조가 나타나고 그를 해소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발제에 대한 토론은 세 분을 모셨는데 먼저 현재 부산에 계신 이승관 교수님에게 먼저 토론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부족한 탓에 기본적으로 5분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교수님한테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네,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유승관입니다. 동명대 유승관인데요. 이렇게라도 물리적으로 같이 네, 같이 그 공간에 있지 않지만 예, 그 시간차가 좀 많이 느껴지네요. 어쨌든 그 오늘 그 우리 발제자 선생님이 그 토론 발표하신 부분은 이 방송 접근권을 중심으로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을 통해서 정책 갈등과 정책 갈등 조정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또 이에 대한 필요한 대안으로서 중개자 ALBS at arm's length body 또는 중재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특히 갈등 및 문제 해결에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또는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향후 결국은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또 기구 조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어떤 실현 방법과 실천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발전문에도 그 구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루셨지만 결국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모아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 이 장애인 방송 액세스에 대한 지원은 여러 가지 유관 기관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익히 또 아시는 바이지만 그동안 또 어떤 기기의 불편 협회라던가 또 사고나 불만 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산발적으로 그래서 모니터링되고 또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도 어떤 특히 이제 재난 방송 같은 경우도 수화 방송 같은 게 없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직도 상당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히 그 서비스 같은 경우 이 비장애인들의 시각에서 너무 많이 실질적인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 문제점하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아까 앞선 세션에서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조금 더 어떻게 알기 쉽게 화면 해설과 자막 방송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발제문에도 언급되었지만 자막 방송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46%인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던데 이런 정도로 결국은 질적인 문제에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적인 면에서 또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떤 독립행정법인이나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연구기구, 방송사업자나 이러한 장애인 관련 제작 서비스하는 업체나 또 우리 장애인 관련 단체 그리고 정부 기구와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액세스 협의회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시청각 출국위원회의 정책이 목표가 이 다양성 존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적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장애인 단체와 정책기구 관련 산업체와의 연계 및 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재 기능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나 방통이나 뭐 여가부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업무의 중복이나 비효율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처 이기주의적인 그런 문제점이나 칸막이를 없애고 우리 그 발대현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비슷한 방향의 통합적인 규제중재위원회 이게 빨리 구성이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결국은 재원 조성이라든가 운영의 문제, 또 구체적인 컨텐츠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 그리고 갈등 조정.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좀 체계적인 교육 추진 이런 맵 같은 것들도 좀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에 관련된 것은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앱이나 웹페이지에 대한 확대적인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면에서 이 장애인 방송에 대한 지원은 비장애인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장애인의 편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정확한 비유가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양면적인 시장의 속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업자의 참여, 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끌어낼 것인가, 앞으로의 숙제고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상의 확대, 특히 이제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사회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회적인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좀 더 빨리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보편적 이성과 양심의 문제이자 사회적 억압의 문제라는 타당성에 대한 공감이 높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제고를 위한 제언들을 첨언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수요자 집단을 대상으로 두 유관단체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윤 총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아인협회 윤은입니다. 박기성 교수님께서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을 적용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내용 중에 한번 짚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물론 텔레비전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 이제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논문을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다양한 콘텐츠와 또 다양한 플랫폼의 시대로 청각 장애인들도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올해 그 장애인 실태 조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 청각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제 영상 통화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거의 이제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한 정보 접근도 일정 부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청각 장애인이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과 청각의 문제가 있어 감각적인 부분에서 정상의 범위에 속하지 못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감각 능력이 떨어진다는 표현보다는 강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표현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해보았습니다.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요 구성 요인을 중개하는 정책 중개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책 중개자는 옹호 연합 간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중재하는 기능을 하고 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는 제3의 행위자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정부 관료나 정치인 등도 정책 중개자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의 갈등을 완화하고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이해했고요. 또한 이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책 옹호자와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는 내용도 제가 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책 중개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정책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곳은 국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장애인 방송과 관련 법적 접근을 위해서는 정책 중개자로서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항상 법적 근거부터 언급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농아인 협회에 있어 보니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정책 옹호자의 역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애인 방송 접근을 위해 노력해온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각장애 당사자 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메인 뉴스 통역건도 좀 그런 상황인데요. 인권위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시위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애인 단체가 목소리를 높이기 전 필요한 부분을 좀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방송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또 시청각 장애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중개자로서의 그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칭 방송 모니터링 위원회가 신설되어서 이분들이 정책 중개자의 역할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가칭 방송 모니터링 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로 모집된 위원회로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에 상시적으로 좀 운영이 돼서 각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장애인 방송 접근권에 대해 심도 있는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렵다면 각 방송국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농아인협회로 땡땡 언론 매체 쪽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인 당사자를 추천해 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농인 당사자가 참석을 하려면 수화 통역사가 대동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수화 통역사에 대한 예산은 측정된 부분이 없어 당사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땡땡 언론 매체에서 시도를 해주시려고 하신 것은 감사한 일이나 아직도 이 당사자가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방송사마다 고충처리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도 시청각 장애인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불만 대응 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 과정에 나타나는 행위자 간 갈등과 이해관계의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하고 또 모형의 일부 구성 요소가 우리나라 현실과 잘 맞지 않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의 한계점은 아마 전문가들께서 잘 다듬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방송 접근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으신 전문가들 앞에서 새로운 대안이 아닌 반복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렇지만 정책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 중개자를 국회, 또 방송통신위원회, 또 가칭 방송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서 장애인 방송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에 대한 초석을 좀 다지고 갈등을 축소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장애인 방송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혹은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황덕경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황덕경입니다. 지금 저의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윤은희 총장님께서 장애인 방송을 둘러싼 정책 행위자들 가운데 상위 개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더 구체화된 하위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같은 두 단체를 초대해 주신 이유가 당사자 단체의 의견이나 그리고 당사자들의 생각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 관점도 유지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성 박사님의 옹호 연합무용 복잡한 정책 환경, 정책 형성 과정 그리고 행위자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무용으로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적인 것은 퍼블릭 바디나 퀸거스의 역할이나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 시각장애인 단체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형태의 방향성이 잘 기획되고 진행이 된다면 적극 찬성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현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위 개념에서 정책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접근권,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적인 접근권, 그리고 세 번째는 인권 인식 차원에서의 접근권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접근권은 주로 정보 제공 매체 플랫폼에 대한 접근권인데요. 정보 건축물의 물리적 접근, 그리고 TV 채널 등의 접근, 그리고 웹과 모바일 접근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접근권은 각종 온 오프라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식 차원에서의 접근성이 요 근래 새롭게 시각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인데 인식 개선과 미디어 리터러시 해소입니다. 지금 장애인 방송도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인권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1세대 인권, 제2세대 인권에 이어서 장애인의 인권이 지금 제3세대 인권으로 거론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인식 차원에서의 접근권 역시 시각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미디어 소비자라는 인식이 비장애인들에게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파되는 결과물들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도 미디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 체험이나 교육이 활성화돼서 시각장애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박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옹호 연합 모형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사회적 배제가 존재하는 경우 결국 이는 그 사회가 안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통합 또는 사회적 응집력을 제거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방송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미디어 접근권 강화, 그리고 품질 보장 방안과 개선사항, 그리고 인권 차원에서 논의되는 장애인 방송의 소비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욕구나 불만 처리 방안에 대한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복지는 항상 수혜적인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유독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수혜자가 아니고 그 사회를 리드하고 다른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들까지도 지원하는 유일한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온세인데요. 온세는 스페인의 시각장애인 연합회로 온세 시스템의 핵심은 온세 복권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을 온세에서만 발행하고 판매하고 수익 처분권도 갖고 있는데요. 온세 복권이라는 복권에 한해서 판매 직원의 정보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보장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최근 자료에 따르면 복권 판매 직원이 총 2만 명인데 그중 시각장애인이 8,000명,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장애인이 1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판매 수입이 3조 원인데 그중에 판매 직원들 장애인들의 인건비가 1조 4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정 정도의 물론 어느 정도 가정상의 장애 정책 갈등이 유발되긴 했었으나 결국 사회적인 통합과 협의를 통해서 응집력을 발휘한 결과 장애인들이 늘 수혜적인 대상이 아니고 그 사회를 리드할 수도 있고 사회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우수한 모델로 장애인 복지 쪽에서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장애인 방송 제작 환경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방송은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장애 특성, 감수성 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 방송 영역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외면한 채 경제 논리에만 좌우되면서 최저가 경쟁까지 유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벌어진 참담한 사례였는데요. 화면 해설 방송 제작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나 특성은 전혀 없고 단지 장비를 다루는 음향 엔지니어와 스튜디오 시설만 있는 곳을 화면 해설 방송 적격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화면 해설 방송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화면 해설 방송 전문 작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담하지만 이것이 장애인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소비자인 시청각들이 실제로 유용한 방송이 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방송 고시라는 우수한 정책이 견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방송이 결국 지속적으로 품질이 하락하고 그 피해는 시각장애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방송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작 환경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당사자주의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복지법을 근간으로 장애 당사자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를 근거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같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받아서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이동지원센터, 그리고 웹접근성 평가센터 등의 설립과 운영 등입니다. 모두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장애인 방송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장애인 방송 제작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 방송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 테고 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들의 욕구나 불만을 처리하는 것이며 당사자주의를 통해서 장애인 방송 정책을 좀 더 선순환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방송 제작 시설을 점자 도서관이나 수어 통역센터처럼 장애인 복지 시설로 지정하거나 중증 장애인 생산 시설로 지정해서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관련 부처가 관리 감독하는 방안 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박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 퍼블릭 바디나 캔거스의 역할들이 적정하게 지원되고 서로 간의 이견이 협의가 되고 갈등이 해소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이미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방송 제작 환경의 문제들이 이후에도 정책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요소들을 미리 살피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고려돼서 보다 나은 정책 형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코멘트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늦었는데요. 그런가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반드시 마련돼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방향만 잡아놨지 이 방향대로 가려면 말씀하신 실행 방안 필요할 것 같고요. 질적 보완 반드시 고민돼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 형성, 그 부분에 대한 실행 방안들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분 토론자 말씀하셨는데 그 정책 옹호 모형에 대한 지적 사바티하고 젠킨스가 들었으면 뜨끔했을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 있고 다음에 이제 그 중개자들 확대하는 부분들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속도가 빨라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걸 들으면서 전 여기 제가 정책 학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받아 적으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주시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네요.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이해도 쏙쏙 되고 좀 사업자들 좀 이렇게 모여놓고 한번 학습을 좀 시켜주셨으면 금방 정책 신념이 같아져서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우는 기회에 대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편의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두 편의 제목에서 있지만 접근권, 그리고 접근성일 겁니다. 이 말은 아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관련된 접근권을 가장 먼저 발표하고 기폭제가 됐던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8개의 기본 원리 안에 접근성을 제시하고 접근성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또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이런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은 이른바 미실현 권리의 실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립적인 기준을 갖고 장애인들에게 적용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화관에 출입을 장애인들도 해도 좋아 라는 것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영화관에 들어가서 예컨대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들 영화를 보려면 비장애인들에게만 제공되는 일반적인 영화가 아니라 화면 해설과 자막이 붙는 별도의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컨대 척수장애인이 영화관을 들어가려면 당연히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계단이 아닌 형태의 경사길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만일 영화관에서 비장애인들을 위한 예컨대 의자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을 때 그 영화관이 과연 영업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즉 영화관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된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얘기한 장애인들이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형태의 화면 해설이나 자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정보 접근권을 장애인들이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별도의 매개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책의 실천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지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그나마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편의 발표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늘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은 멀지만 꼭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